네,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85번 주한미군 주의협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적용 대상에 미합 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 군속. 이 군속이 우리나라 이제 군무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군무원은 공무원 신분인데 얘네 군속은 민간인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전통이 민간인도 이 군사 업무를 관여하게끔 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이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군속, 그다음에 가족이 들어가고요. 또 이제 초청 계약자. 이 초청 계약자는 이 미군 부대 들어가 보시면 저는 이제 그 평택에 있는 평택 팽성에 있는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이 캠프 험프리, 그다음에 송탄에 있는 그 오산 에어베이스 미군 비행장 다 들어가 봤는데요. 이제 들어가 보시면 거기가 하나의 도시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 골프장도 있고 볼링장, 당구장, 술집, 음식점 막 엄청 많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미국에서 따라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청 계약자 신분으로 해서 이제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 소파 적용 대상자들입니다. 자, 먼저 1번 가족을 보시면, 자, 미군 군속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고요. 또 생계비 반액 이상을 의존하고 있으면 부모 및 21세 이상 자녀, 친척까지 여기에 이제 소파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하고 비교하셔야 되냐면, 이 소파는 이제 21세 미만, 21세가 이제 기준인데, 우리나라에서 발급하는 외교관 여권, 관용 여권은 27세 미만의 미혼 자녀거든요. 그래서 27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외교관 여권 또는 관용 여권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아니 외교관으로 나가면서 관용 여권 또는 발급받아서 나가면서 왜 자녀들을 데리고 갈까요? 교육시키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시키려고 하면 대학원까지는 나와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대학원 나오면 얼추 27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학구열이 있어서 여권 발급할 때 외교관 여권이나 관용 여권 27세 미만 이렇게 하고, 이 외국은 특히 이제 이 미군들은 학구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그냥 21세 미만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비교를 해 주십시오. 자, 2번. 여기서 말하는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이라고 하면 공무 여행 중인 나토 미군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 미군은 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무 여행 중인 나토 미군은 아니고, 또 대사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또 아니에요. 왜냐면 대사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외교 특권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대사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주한미 군사 고문단원도 이 외교 특권 적용되기 때문에 역시 이 소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형사 재판권을 보시면 전속적 재판권이 있고 1차적 재판권이 있는데, 전속적 재판권은 그 나라만 미국이건 우리나라건 그 나라만 이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나라에서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면, 그래서 어느 일반 국가에서만 처벌 가능한 범죄면 그 나라에서만 처벌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만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자, 2번. 미군 당국의 1차적 재판권이 이 전속적 재판권이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1차적 재판권을 가집니다. 근데 여기서 적시한 이 세 가지 사항에 해당하면 미군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즉 우선적 재판권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차적 재판권은 이 세 가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만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세 가지 사항이, 첫 번째, 오로지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관한 범죄, 즉 피해가 미국이 피해를 봤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랑은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니네 나라에서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고, 두 번째, 오로지 미국 군대의 타 구성원, 군속,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관한 범죄, 즉 여기가 지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미군 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미군 등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대상이 미국 군대 타 구성원, 군속, 가족의 신체나 재산이야. 그러면 자기들끼리 지금 뭐 치고 받고 자기들끼리 뭐 훔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법으로도 처벌할 수는 있지만 굳이 뭐 관여할 일이 없기 때문에 걔네한테 1차적 재판권, 즉 우선적 재판권을 줬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이제 핵심이죠. 공무집행 중에 자기 부작위에 의한 범죄. 여기서 공무집행이라고 하면
공무집행에 부수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공무집행 중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얘네가 1차적 재판권, 우선적 재판권을 이제 가지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많이 되죠. 그리고 이 공무집행을 뭘로 따져? 얘네 장성급 이상 장교가 발행한 이 공무증명서로 따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그냥 공무증명서 띡하니 발급해버리면 거의 그냥 얘네가 우선적 재판권을 행사하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수는 있습니다. 따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거의 이제 그대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차적 재판권 안에 이 공무집행 중에 자기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 얘네 우선 재판권 사항으로 돼버림으로써 그것이 이제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죠. 그 나머지가 이제 대한민국의 1차적 재판권 사항이고요. 자, 그 아래 소파 사건의 처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파 사건 구체적인 처리로 가보시면 이게, 자, 먼저 검사 통보 송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 사건 관련해서 검사한테 통보해야 할 것이 있고요. 또 송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 사법경찰관은 이 소파 사건을 인지하거나 소파 사건을 고소 고발 받았을 때에는 7일 내 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7일 내 검사에게 통보입니다. 뭐 보고가 아니라 통보예요. 자, 2번 사법경찰관은 이 미군 당국으로부터 공무증명서를 제출받았어. 그러면 이 공무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곧 자기네들이 우선 재판권을 행사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이 우선 재판권을 행사할지 말지 이것은 검찰의 관할입니다. 검찰. 그러니까 우리는 검사에게 송부해 주면 되는 거야. 공무증명서를 제출받았어. 그러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검사로부터 미 합중국 군 당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 이 재판권 포기 요청은 검찰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찰한테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하면, 아, 그것은 검사의 권한입니다 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할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할 대로 해서 이 사건 검찰한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미 합중국 군 당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 사실을 이 검사가 사법경찰관한테 통보해 오면 그 통보하던 날로부터 우리는 그냥 사건 처리해서 14일 내 사건을 송치 또는 송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송치하는 것이고,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송부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차 조사를 현행범 체포하면 우리가 1차 조사까지 한 다음에 이제 신병을 미군으로 이제 넘겨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자, 현행범인을 우리가 체포했어. 그러면 소파 규정에 따라서 미국 정부 대표는 출석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시간 내로 출석하게끔 소파에 돼 있어요. 걔네가 우리가 출석 요구를 하면 1시간 내 출석하기로 소파에 돼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미국 정부 대표가 출석할 때까지 형사소송법상 48시간 이내 그 소파 대상자를 유치장 입갑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1번, 2번이 다 우리 공제 문제집에 있는 서술이에요. 자, 2번. 미군 헌병이 바로 그냥 신병 요청을 해. 그렇다 해서 바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 대표가 출석해서 1차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형사법상 체포 가능 시한, 그것이 48시간이죠. 경찰이 신병을 구금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미국 정부 대표 서명 날인이 없는 조서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피의자 서명은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미국 정부 대표의 서명 날인은 반드시 조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조서가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 아래 국가배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파 대상자가 소파 대상자의 행위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입었을 때, 그때 배상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배상 신청 기한은 공무 중 발생 손해는 5년 이내고요. 비공무 중 발생 사건의 손해는 2년 내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효가 공무 중 사건은 5년 내, 비공무 중 사건은 2년 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공무 중 발생 손해고요. 3번이 비공무 중 발생 손해입니다. 그래서 공무 중 발생 손해는 간접 배상 원칙이에요. 비공무 중 발생 손해는 직접 배상 원칙이고요. 그것이 이제 뭔 말이냐면, 공무 중 발생 손해는 간접 배상이라는 말이 우리 정부가 먼저 배상을 해줘. 그 국민한테, 피해를 입은 국민한테 먼저 배상을 해준 다음에 미군 측한테 받아내는 겁니다. 근데 그 받아낼 때
전적으로 미군 책임이면 우리가 25%는 분담해요. 근데 우리한테도 1%의 잘못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미군이 잘못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한테도 일부 1%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냥 50대 50으로 분담을 합니다. 자, 그리고 3번 비공무중 발생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배상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부가 손해배상액을 계략적으로 산정해요. 산정해서 통보를 해줘. 통보를 해주면 걔네가 배상을 해줄지 또 얼마를 해줄지 결정을 해서 자기들이 직접 배상을 합니다. 아까 공무중 발생 손해는 우리나라에서 배상을 해준 다음에 걔네한테 받아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비공무중 손해는 우리나라에서 계략적으로 산정을 해. 그래서 미군한테 통보를 해주면 미군이 배상해줄지 여부 또 얼마를 배상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직접 배상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국가배상심의회를 통해서 합니다. 우리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국민이 법원한테 국가배상, 국가를 향한 손해배상, 즉 국가배상을 국민이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국가배상심의회라고 해서 이 권역별로 있습니다. 국가배상심의회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배상심의회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배상액을 산정해서 배상해라 라고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걸 따를 수도 있고 다시 국가배상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2번, 3번 사항이 국가배상심의회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배상심의회를 거쳐서 공무중 사건은 국가배상심의회를 거쳐서 우리가 배상을 해주는 거야, 국민한테. 그 다음에 미군한테 받아내는 겁니다. 근데 비공무중 사건은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계략적인 배상금을 정한 다음에 미군한테 통보를 해줘. 그러면 미군에서 배상해줄지 여부, 그 다음에 얼마를 배상해줄지를 결정해서 직접 그 국민을 상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국가배상심의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국민은 별도로 국가배상, 즉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중 사건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비공무중 사건은 미군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범죄인 인도가 나오고요. 또 국제 형사사법 공조가 나옵니다. 근데 자, 범죄인 인도는 범죄인을 인도해달라는 것이고 국제 형사사법 공조는 이러이러한 사항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뭐 증거 조사라든가 뭐 서류 조사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제 국제 형사사법 공조입니다. 근데 범죄인 인도도 범죄인 인도의 거절 사유가 있고요. 국제 형사사법 공조도 국제 형사사법 공조의 거절 사유, 즉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형사사법 공조에서의 제한 사유는 임의적 제한 사유만 있어요. 또 공조 연기 사유도 그 아래 당구장 표시도 공조 연기도 임의적 연기 사유만 있습니다. 근데 범죄인 인도에 있어서의 인도 거절은 강행적 거절 사유, 즉 절대적 거절 사유와 임의적 거절 사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자, 인도 거절부터 보시면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재시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절대적으로 재시는 정상. 재수 한 번 하는 것은 정상이지 비정상이 아니지. 그래서 절대적으로 재시는 정상. 이렇게 좀 숙지를 해주세요. 그래서 재시 정상이 뭐냐면 재판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즉 우리나라에서 지금 범죄인 인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돼서 그러면 이것은 형사사법 주권의 문제입니다. 사법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시효가 이미 완성돼 버렸어. 그럼 처벌할 수도 없는 범죄를 보내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정치범. 그 다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는 것이 범죄인 인도 요청서 그 내용으로만 봐도 얘가 범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때는 보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절대적으로 보내면 안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사유가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입니다. 그리고 그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서 두 번째 하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의 세 번째, 네 번째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의 두 번째, 이 재판 사항이 인도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요. 대한민국 법원에서. 근데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의 세 번째, 네 번째는 인도 범죄 외 범죄에 관해서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거나 또는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입니다. 즉 인도 범죄 외의 범죄에 관해서 또 네 번째는 제3국에서 이미 재판을 했어. 그런 때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도 범죄에 관해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만 절대적 거절 사유고 다른 나라에서 재판이 확정돼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그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입니다. 자, 국제형사법 공조로 넘어가 보시면 공조 제한 사유가 임의적인 제한 사유예요. 그래서 미안주 대정보 이게 임의적인 공조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임의적인 공조 제한 사유예요. 그래서 미안주,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 안녕질서, 국가 안전보장, 주권을 해칠 우려, 그 다음에 정치범, 정치적 성격, 정치적 견해 이런 거, 그 다음에 대정부의 대가 공조 범조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아니 국제 형사법 공조로 인해서 형사사법 공조를 해왔는데 그 지금 적시한 범죄가 대한민국 법률로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야. 그런 것은 도와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임의적인 공조 거절 사유, 즉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대한민국을 요청국에 해서 이제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요. 근데 요청국의 법률에 의해서 범조가 안 된다면, 그러면 그 형사법 공조 요청 자체를 하지 않았겠지. 말도 안 되죠. 요청국 법률로 범죄가 되니까 공조 요청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를 요청국에로 바꾸면 완전히 틀린 지문입니다. 요청국의 법률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그러면 요청 자체를 하지 않았겠지. 응?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조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그때가 임의적인 공조 제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임의적인 연기 사유가 나요. 공조, 국제형사법 공조의 연기 사유. 그 연기 사유가 재수입니다. 재수. 그래서 재수 연기. 그래서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계속돼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그러면 국제형사법 공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 연기 사유로 재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이제 암기 문구 또는 뭐 숫자 관련된 사항들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실무종합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군데에서 어느 사항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전체적인 뼈대가 붙으면서 이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는데 급속하게 도움을 줍니다. 속도를 내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틈나실 때마다 이렇게 들으시면서 숙지를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왕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공부 시작한 거 기분 좋게 하십시오. 기분 좋게 공부를 할 때 공부의 능률도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일하시면서 공부까지 하시랴 또 가정까지 챙기시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노력하신 거 여러분 누구는 놀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내 인생이 잘못되겠습니까? 분명히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